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언제나 한국인의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는 고구려.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첫 시작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일 텐데요. 어쩌면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깨지지 않은 유례없는 규모의 수나라 113만 군대를 물리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전쟁사에서 3대 대첩이기도 하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살수대첩이지만 그만큼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소상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구려가 한창 성장할 때는 중국은 분열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몇백 년이나 분열되어 있었고 그 사이 고구려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등의 유능한 군주들이 나오며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죠. 장수왕 이후 고구려의 중국 외교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왕조와 충돌하기보다는 중국 정세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외교적으로 중국에 분열되어 있던 여러 국가들과 동시에 교류하며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89년 중국 대륙이 수나라 문제 양견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몇백 년간이나 분열 국가로 쪼개져 있던 국가를 통일했으니 수문제 양견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수문제 양견은 고구려에게 모멸적인 서신을 보내 조공 관계를 요구했으나 고구려가 거절하면서 두 국가 사이가 급격히 냉랭해졌죠. 이전에 고구려는 중국의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분열을 유지해서 고구려가 계속 패권 국가로 남아있기 위한 외교적 방편이었을 뿐이었지, 이제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들어선 중국에게 조공을 한다는 건 다른 국제적 관계였고, 이때의 조공은 말 그대로 고구려가 수나라의 하위 국가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늘 그렇듯 인접한 외국의 큰 변화가 찾아오면 외교 방면을 두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는 법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26대 왕 영양왕은 수나라와 고구려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형적인 매파였습니다. 그건 수문제 양견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민족 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나라는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점을 점유하고 있던 만주를 장악하려고 했고,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선 고구려를 쳐야만 했겠죠. 이 점을 영양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하강을 지나 오늘날의 친황따오시인 임유관의 군대를 보내 수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수문제는 선제 공격당한 국경지대에 무려 30만의 지원병을 보냈지만 수나라 군대가 만주에 토착 이후에 적응을 못해 전염병으로 전멸되는 굴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나라인들은 요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준비가 없었고 그저 낯선 땅에 불과했던 거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0만이 전염병으로 전멸한 제1차 고구려 수나라 전투 이후 양국 관계는 한동안 조용해집니다. 그러다 604년 수문제의 둘째 아들 양광이 태자였던 첫째 형을 모함에 패선시킨 뒤 아버지를 죽이고 수나라의 2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또라이 황제로 손꼽히는 수양제는 부당한 즉위 방식을 덮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아주 거대한 업적에 집착했고,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이뤄내겠다는 집념 때문에 고구려 원정을 감행합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수양제가 친선차 돌궐족 칸을 방문했을 때 하필 그때 똑같이 고구려의 국무총리였던 연태조도 돌궐족 칸을 만나러 왔던 겁니다. 돌궐과 고구려가 행여나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수나라를 공격하면 어쩌나 수양제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북방의 모든 나라들은 고구려가 몽골의 유목민족들과 동맹 맺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눈부신 업적에 대한 집착, 고구려가 계속 거슬릴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 등의 이유로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결정 내렸죠. 이로써 제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막이 올라가는데 612년 수양제가 동원한 수나라 부대는 자그마치 113만 명이었습니다. 113만 명은 전투병력, 황제친위대, 수송부대, 보급부대, 의료부대를 통칭한 숫자지만 그렇게 해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깨지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은 대려 수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병력의 규모도 무작정 많다고 좋은 게 아닌 포화점이 있는 법인 걸 이 전쟁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병력이 이동을 하다 보니 전열의 라인이 너무 길어지면서 동시에 보급선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연락체계와 지휘체계도 똑같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은 우선 국경지대 라인 중 가장 큰 성이었던 요동성부터 포위를 하지만 비효율적인 군체계 시스템 때문에 3개월간 113만 명이 요동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요동성 자체의 방어 기능과 고구려 군산 및 백성들의 결연도 큰 한몫을 했고요. 실존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당시 요동성을 지켜낸 요동성 성주는
강인식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보급 문제에 똥줄이 타기 시작한 수양제는 우중문에게 30만 명의 별동대를 주어 모든 성들을 그냥 지나치고 수도 평양성으로 진격하라고 합니다. 말이 별동대지 30만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작정 진군만 해야 하니 보급 문제가 곤란했고 수양제와 우중문은 보급 부대를 데려가지 않고 전투 부대에게 보급 업무까지 같이 겸하게 합니다. 병사들에게 개인 보급 물품은 개인이 알아서 지도록 했던 거죠. 무기에, 갑옷에, 식량에, 보급품까지 수나라 병사 한 명이 무려 50kg가 넘는 짐을 지고 압록강을 넘어 평양까지 달려야 했으니 병사들 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우중문의 30만 별동대를 막기 위해 파견된 고구려 총사령관이 바로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 유명세에 비해 알려진 것과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빈약한 신비주의에 감춰진 인물이랍니다.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들이 살수 대첩을 제외하고는 그 전후로 없다시피 합니다.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전무하죠. 고구려 역사에 을시성을 가진 귀족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을지문덕이 이 을시성의 귀족 가문이라는 설도 있고 가문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니 귀화인이 아닐까 하는 설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다른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은 가문에 대한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을지문덕은 없는 건 귀족 가문이 아닌 한미한 집안 출신이 아니냐는 설이 있는데 귀족들의 신분 텃세가 심했던 저 고대 사회에 한미한 집안 출신이 그것도 일반 장수도 아니고 고구려의 군권을 쥐는 총사령관이 될 수 없다며 을지문덕은 귀족 가문이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능성 크게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고구려의 조정은 외교 방면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 있었고 국왕이었던 영양왕은 대표적인 매파왕이었기에 군부를 집중 육성했고 또 그런 영양왕이 직접 을지문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기에 을지문덕 또한 고구려 내 매파의 군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다시 전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중문의 30만 별동대를 막아야 했던 을지문덕은 깨작깨작 싸우는 척만 하면서 우중문을 고구려 내부 깊숙이 유인합니다. 살짝 공격하고 도망가고 일부러 조금씩 져주고 도망가는 형태로 말이죠. 그러던 중 을지문덕이 항복 의사를 전해옵니다. 물론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 항복이었죠. 항복 회담을 위해 총사령관인 을지문덕이 직접 우중문의 진영을 방문하는데 진영을 방문하면서 을지문덕은 수나라 진영 분위기를 감지할 수도 있었죠. 을지문덕은 수나라 병사들 상태를 보고 승리를 짐작했습니다. 병사 하나가 너무 많은 짐을 들고 그토록 오래 행군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짐이 너무 무거워 병사들이 오가면서 식량들을 다 버리다 보니까 보급에 또 문제가 생기며 굶주림에 다 쓰러져 있던 겁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과 항복 조건에 대해 거짓으로 논하는 척하고는 최종 조의는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수나라 진영에서 빠져나갑니다. 을지문덕이 우중문의 진영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아직도 요동성에 있던 수양제는 반드시 을지문덕을 보내지 말고 붙잡아두라고 했으나 편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을지문덕은 빠져나간 뒤였죠. 우중문은 시간 끌기 위한 거짓 항복임을 알고 다시 무리하게 진군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달려간 건 우중문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건데요. 바로 수나라의 수군이었죠. 중국이 한반도 북부 공격할 때 루트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 육군이 요동통에서 지나가면 수군은 산둥반도에서 떠나 보급 업무를 한답니다. 산둥반도를 지나 이미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수나라 수군의 임무는 평양에 도착할 수나라의 육군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것이었는데 요동성에 발목 잡힌 수나라 육군이 하도 안 오자 수나라 수군이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갖고 있던 식량마저 모두 잃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달려온 우중문은 평양성 거의 도착해서야 수나라 수군이 괴멸됐다는 소식을 접하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써서 보냅니다. 귀신 같은 꾀는 천문을 구명하고 신묘한 셈은 지리에 통달했네. 전승의 공은 이미 높았니 만족함을 알았으면 그치기를 바라오. 자신을 조롱하는 시임은 알았지만 이제 희망이 없어진 우중문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을지문덕은 후퇴하는 우중문의 뒤를 공격했고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서 결정적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수나라 병력들을 총 공격했습니다. 물뚝을 터뜨려 수장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랍니다. 강을 건너고 있던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가 뒤에서 맹공을 퍼붓는 형태였죠. 이미 도강을 마친 수나라 참모진과 병사들은 아직 도강을 못한 자기 전우들이 죽는 걸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요동을 떠날 때 30만이었던 별동대가 요동성으로 돌아왔을 땐 2,700명만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이 2,700명도 하루 만에 압록강까지 도망쳤다고 할 정도로 주랭랑도 이런 꼴사나운 주랭랑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612년 살수대첩입니다. 그러나 살수대첩 이후로도 수양제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두 차례 더 침입을 해옵니다. 물론 고구려군의 항전과 내부 반란으로 모두 실패합니다만 이 남은 두 차례의 침입에선 을지문덕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을지문덕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 영양왕의 뒤를 이은 류왕은 전형적인 비둘기파였고 이로 인해 강경 매파였던 군부 핵심들이 전부 교체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역사돋보기 인물사 을지문덕 편이었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